예,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 두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여야의 본격적인 공천 상황을 점검해보기 전에 오늘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쌍특검법 드디어 오늘 표결한다고 하는데요. 표결 여부는 지금 이 방송에 나간 뒤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방송 중이라도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네. 이게 사실 이게 원래 이제 표결을 하려고 했다가 어제 잠시 좀 삐끗했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선거구 획정안 요거 좀 연계해서 이거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갑자기 표결하지 않겠다 쌍특검법 이렇게 나왔다가 오늘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연계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 쌍특검법을 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입장을 좀 민주당이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정해져 있는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표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안도 아시다시피 진지하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의석수 한 개를 두고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서야 합의에 좀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사는 아마도 찬성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또 그것이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요즘 공천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숫자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지금 사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하는 걸로 정했다고는 해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좀 양쪽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끌어봐야 이렇게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 포함해서 고려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주 많아요. 한두 표인데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어떤 공천과 낙천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류가 국민의힘에서는 지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마 기존과 같은 거의 비슷한 입장의 표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오히려 정작 다른 포인트는 바로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 논란이 일부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찬성과 반대를 고르지는 않고 예. 오히려 불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를 오늘 특검 재표결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두 분은 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결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또 공격할 포인트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의 정치 현안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법보다는 사실 여야의 공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의 어떤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소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주춤할지 여기에 대해서 관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다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3월인데요, 윤 대표. 네. 이제 공천 상황을 이제 양당이 공이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네. 총선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예. 각 당이 모두 이제 결정하지 못한 공천 숫자가 많이 좀 밀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공천 재고를 요청했고 예. 또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추가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진통을 진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신당으로 가는 이 움직임도 잘 기류를 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쌍특검이 오늘 재표결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 남아있는 이제 어려운 숙제들 또 예.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과감한 어떤 혁신 이런 것들에 좀 더 동력이 붙어서 아마 남아있는 지역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뭐 양지, 뭐 텃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역들에서 또는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 상당히 새로운 인물,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가면서 또 민주당이 또 미래진보연합이죠. 민주진보연합 그 결성도 누가 과연 어떤 공천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3월달 한 달을 완전히 그 주도하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당의 공천 상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전략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 을은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의 2인 경선을,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 성북을, 서울 성북을 지역에는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 경기 오산에는 영입 인재 차지호 교수를 각각 전략 공천하면서 3명의 의원 모두 컷오프 됐습니다. 자, 전날 그 세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미 이 3명의 의원들 모두 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다만 어제만 해도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전략 경선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략 경선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경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국 하루 만에 다시 뭐 컷오프 했거든요. 예. 예. 자, 이건 강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이 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됐던 사안들인데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영표 의원 포함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다선 중진에 대한 피로도는 양당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선 중진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새로운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사실 당으로서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갈등의 상황인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 자꾸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20대, 21대 그리고 이번 22대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은 다선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공천 하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이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떤 공천에서 배제되신 분들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차라리 후보자 검증이 때 이때 다선 중진들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을 한꺼번에 같이 컷오프를 시키고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같이 그때 정리를 했으면 지금은 어떤 혁신 공천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됐을 텐데 미뤄왔던 것을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어떤 컷오프를 배제를 해버리게 되니 공천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퇴근길 왕십리 유세 현장에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이 세 의원이 가세했어요. 이제 여러 해석을 낳은 지점인데 집단행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당에서는 임종석, 송갑석, 윤영찬 탈당 안 할 거라고 보는 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동민 의원도 그렇고 좀 현재까지 나오는 그 메시지가 보면은 좀 거칠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재심을 신청해 보겠다든가 경선 기회를 주면 해보겠다라든가 재구해달라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당에 남아서 좀 뭐랄까요 총선 이후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윤영찬 의원 등이 저는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수도권에서는요 친문 주류 세력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을 간다거나 아니면 신당에 합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1000표, 2000표로 갈리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당신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어떤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또 다선 중진이면 먼저 불출마를 해야 됐었던 거 아니야라는 비난의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친명계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친문 세력 중에서도 이미 한 15명 정도는 공천을 받았어요. 그럼 이분들은 본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당내 갈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선에서 국민의힘과의 대결을 할 때 매우 악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친문 의원도 총선이라는 것은 예. 살아남은 자들의 무대인 것이다.
아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새 판은 짜진다. 왜? 친명의 어떤 주류 세력들도 알고 보면 친문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천 때문에 어떻게 조용히 있지만 나중에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친문 세력이 주류로 등극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지금 뭐 조용히 있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친문계의 목소리를 좀 내주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뭐 지금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 향후에 이제 지금 뭐 공천을 뭐 좀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당에 남아서 네. 이 총선 이후 당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이고 예. 앞으로도 민주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예상된다면 이번에 이 치욕을 잠시 잊고 다시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선도 오거든요. 두 번째는 다음 당 지도부에 그럼 내가 입성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임종석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총선을 불출마하지만 내가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바로 이 낙천한 분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예. 즉 무엇이냐 하면은 예. 여기서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내가 정치적 뜻을 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얼마든지 나가서 무소속이나 혹은 신당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분위기가 쭉 이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고전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거 이대로 가면 어부지리로 결국 국민의힘이 대거 당선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팽배해지면 그때 가서도 사실 얼마든지 다시 또 단일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번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메시지가 좀 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명분을 쌓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민주당 사람으로서 민주당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지만 끝내 버림받았을 때 그러면 탈당을 하기 위한 그러한 문을 한쪽에 열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예. 왕십리의 이른바 비명총회가 열렸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그 친문계 그 컷오프된 의원 중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이 탈당을 시사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선도 없이 자신을 배제했다면서 이재명 사당화와 맞서 싸우겠다.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죠.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탈당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좀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메시지 보면 의미심장은 하더라고요.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 신당을 가게 된다고 하면 신당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당을 했다가 다시 분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삼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식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만약에 출마를 했다가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의석을 내주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다시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 어떤 과오를 씻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요. 예. 이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같은 이 친문 세력과 이낙연계의 어떤 탈당자들이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종석 저 실장 같은 게 되게 품격 있고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고 되게 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설훈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극단적인, 되게 수위가 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어떤 막아왔던 세력이 끝까지 총선 때까지도 예. 괴롭히는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표는 그 메시지의 결이 조금씩 의원들마다 다른 것이 향후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나 그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전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당의 재고를 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행보가 사실은 홍영표라고 하는 정치인의 체육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좀 국회에서 오랫동안 쉬었던 예.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당의 기회를 달라는 어떤 목소리를 내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이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 나도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또 서른 의원이라든지 다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현재 이런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은 이 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가 않은 것이 조정식 사무총장, 정성호 의원, 정청래 의원, 서영교 의원 이른바 친명 중진들도 다선 중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현역 평가가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무사 안일로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단지 다선 중진이기 때문에 희생해라, 헌신해달라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그 개파에 따른 어떤 형평성 문제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금품수수 혐의가 문제가 돼서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비례대표 이수진 비례의원하고 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됐는데 왜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뭐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요, 이 어떤 같은 사건에 휘말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사건이요 100%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미세하게 액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어떤 요건이 다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공관위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큰 액수의 현금은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소액의 어떤 정장은 받았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다는 거에 공관위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의원들 앞에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받았다, 실수였다, 착오였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동민 의원 컷오프 관련해서 공관위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었나 봐요. 이 관련해서 이재정 의원이 공관위원인데 이제 반발하면서 사퇴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무기명 투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은 이것은 한 공당에서 어떤 이런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투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투표 결과 자체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친명 체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소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역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공관위원들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기동민 의원에게 너무 과도한 잣대가 적용됐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당대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무사한 상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공관위가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좀 뭔가 찜찜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앞서 그 민주당에서 오늘 컷오프된 의원 3명 중에 그 친명계도 한 명 있잖아요.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 시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지도부와 공관위가 어떤 친명과 친문 간의 기계적인 균형을 좀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양에서 컷오프를 시킬 거였다면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됐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걸려서 떠밀리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 이상의 희생을 보여줘야 감동이 있고 수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공정성 시비가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들이 저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것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안민석 의원도 입장을 내서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좀 화면을 보면서 윤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예. 친명이라는 이유로 개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추가 입장이 또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안민석 의원이 친명이 맞나라는 질문부터 좀 하고 싶은 것이 물론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뭔가 앞장서서 활동한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예.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이 아닌 사람 사실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친명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그리고 당대표 경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문제에서 예. 아주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운 사람들이 친명이죠. 저는 안민석 의원의 컷오프에는 친명이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또 논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후보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민석 의원이 나를 친명이어서 희생양했다는 것은 본인 약간 친명 호소 프레임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민주당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을 세웠는데 해당 발언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기 동부연합을 밀어넣겠다는 건 아닙니까? 나쁜 놈 빠지니까 더 나쁜 놈 밀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경호원이 점점 커지니까 이 경호원들을 숙청해내고 통진당 계열, 이석기 계열의 새로운 운동권들을 자기의 새로운 경호로서 자기 몸을 숙주로 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한 발언에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이제 당권 경쟁자 차후에 추후에 이제 당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싹을 다 잘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 사실 오늘은 이거보다는 경기 동부 연합, 뭐 이석기 이런 단어에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민주당은요,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을 하는 대상으로서 원내에 있는 소수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은 어쨌든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 유권자로서 선택을 받은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저희와 같이 연합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종북 세력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죠. 저희 민주당은 종북 세력과 함께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보당이 어떤 과거의 통합 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소수 정당과의 연합을 거부한다. 그러면 비례연합 정당의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 네. 최근에 이제 비명계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명대들, 특히 친문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호소를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당의 체질을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바꾸려는 거 아니냐. 운동권 중에서도 좀 더 뭐 한총련 출신들 위주로 한다든가 예. 이런 걸 좀 꼬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종석 실장으로 대표되는 전대협 세대의 운동권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는 좀 결이 다르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운동권의 주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 80년대 중후반에 대학 생활을 했던 과거 학생 운동권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는 그 시점부터 예. 사실 우리 정치에서 상당한 주류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뭐 최근까지 주류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3선, 활동해온 4선 거잖아요. 이런 예. 분들이 포진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노무현의 민주당 또 문재인의 민주당의 그림을 그려왔던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는 서로 정치적 행로가 다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기류를 보였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에게 조금 더 가까웠던 정치 세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 86 운동권 세대와 나는 앞으로 함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주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신주류에 어떤 세력이 와야 될 것이냐? 바로 90년대 이후에 한총련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운동권을 새롭게 투입해서 본인의 완전한 그런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물갈이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운동권을 심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운동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비우호적인 운동권을 심판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공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두 곳의 우선 추천 그리고 두 곳의 경선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 인천 계양 갑인데요. 여기 낯익은 이름이 있어서 좀 봤더니 민주당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출신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는데 바로 옆 지역구가 이재명 대표 지역구잖아요. 맞습니다. 예,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원래 최원식 의원은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계양 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국민의당으로 탈당했었죠. 탈당했다가 흡수되면서 국민의힘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노동법 전문가인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전 다소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다면 오히려 본인이 과거에 지역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지금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이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소속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소속으로 출마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또 희한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니 출마를 하기도 전부터 단일화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스팔트의 구구 성향을 이끌던 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이 원희룡 장관의 어떤 국민의힘이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단일화에는 조건들이 붙거든요. 그 조건을 과연 법률가 출신인 비정치인 출신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보기 갑자기 난관에 부딪혀서 오히려 안 그래도 없는 표를 더 갈라지게 만들고 후보 사퇴해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퇴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뭐 갑자기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단일화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양을 주민들로 하여금 코미디스러운 이 모습들이 오히려 자극하고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는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인천은 지금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인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의 승부처를 인천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빅매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천에서 이런 최원식 의원 같은 분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 뭔가 인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인천의 선거를 뭔가 국민의힘에게도 한번 믿음을 줘볼 가치가 있다? 이런 어떤 우호적인 여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보여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보고 또 이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웠던 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더 비판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차원에서 유동규 씨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본인의 당선을 바라고 나온 것은 아니겠죠. 그럴 정도로 본인의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아무래도 이제 반 이재명 대표 낙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결국은 이재명 심판의 힘을 실어주고 본인은 본인의 역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구태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전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 넣는 이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 난맥, 정책 실패,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사회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 결과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이 살아났죠. 그 점을 좀 지적한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지 좀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인데요. 처음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이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친윤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과 김희정 전 의원 그리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 지역구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들조차도 모두 그 초선 의원에 이긴 사례입니다. 초선 의원이 중진이 아니고 그래서 김희정, 권영진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국민의힘 쇄신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비판이 뭐 나올 지점들이긴 한데 윤 대표에게 먼저 여쭤보죠. 물론 근데 이렇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현역을 배제하는 것이 혁신이냐, 무조건 신입을 투입하는 것이 혁신이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초재선 의원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뭔가 3선, 4선, 뭔가 당 내에서 중량급 있는 정치인, 지도부로 입성 가능한 정치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또한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소 이제 초재선 의원들 중엔 단수 공천이나 경선에서 승리한 의원들은 그러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나 또 구자룡 비대위원 같이 예. 현역을 꺾고 이제 그 아성에 도전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이 시스템 내부에서도 경쟁력과 인지도와 또 민심에 대한 호소력이 있다면 충분히 현역 기득권도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선이 매우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요. 남아있는 국민의힘의 경선과 공천에서도 아마 저는 이러한 패턴이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살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화약고가 될 거란 우려가 컸던 그 TK 대구 경북 상황도 뭐 비슷합니다. 현역 초강세가 이어졌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인데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살아남았다면 이들이 뭐 4살 더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전에 21대 총선과 비교해 봐도 40대 이하 비율은 줄고 평균 나이는 더 높아졌다고 해요. 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인적 쇄신, 뭐 여성이나 청년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적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문제 인식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에 쇄신이 없는 거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보통적으로 양당이 이 수도권에서는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 현역 위주로 공천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텃밭에서는 인재를 영입을 해서 그 영입된 인재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권이 아니라 어떤 TK, PK의 물갈이론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란 말이 나오죠. 저는 현역 불패를 넘어서 어부지리 공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방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당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에게 단수 공천, 우선 공천 최소한도로 경선을 시켜서 이탈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쇄신이 부족하게 된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께서 면면이 다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 국민의힘이 정말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 현역 물갈이에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표 좀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들으신 내용 중.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감점을 주고 배제하는 그것은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현역 의원은요, 정확하게 4년 전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역이면서 일을 열심히 안 했거나 사회적 무리를 빚었거나 도저히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다면은 과감하게 컷오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지역구 활동을 잘했고 의정 활동을 잘했는데 단지 계파와 친소 관계에 따라서 배제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권성동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에 이미 본인의 지역구를 조정하면서 한 번에 희생을 했던 분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던 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배제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지는 공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당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공천 발표가 보류된 지역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 그리고 영남권 중 일부 미발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국민 추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형식은 뭐 뚜렷하게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뭐 대국민 오디션 형식으로 치러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요 이미 19대 때 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를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이미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뭐 대국민 오디션 형식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니 제대로 된 인재를 새로운 어떤 얼굴을 잘 골라서 선보이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중고 신인이라고 하죠. 이미 뻔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계파에 속하거나 될 만한 사람들이 돼버리면 감동이 없어서 오히려 더 역풍을 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강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텃밭이기 때문에 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을 당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략 공천하는 것이 맞지 굳이 이런 대국민 오디션 형식이라는 위험수를 두나 이게 너무 조금 퍼포먼스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윤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 때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오디션 방식의 당협위원장 선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사실은 여러 청년 후보, 신인 후보들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현역 의원과 붙어서 당당하게 승리한 경우가 있고요. 바로 그때 승리했던 신인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또 공교롭게도 여러 국민의힘 지역에 나가서 현역과 맞서고 있는 그런 후보들입니다. 저는 이 국민추천제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요. 지금 소위 말하는 양지에 너무 많은 후보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는 골라내고 누구는 뽑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당 지도부에서는 되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운 인재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겨놨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현역이 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공관위가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정말 국민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자연스럽게 좀 걸러질 수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신인과 청년들 중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당원이나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림대로 공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죠. 오늘 여의도 사사건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강성필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